문제가 나왔었어요. 계산 문제는 거의 매회 시험마다 출제가 하나씩은 꼭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게 나올 확률이 좀 많은 부분이에요. 세 가지 계산 부분에 대한 거를 문제로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 나온 건 전부 다 정보 처리 기사나 산업 기사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문제 방법은 똑같아요. 단지 이제 뭐 데이터만 다를 뿐이지 처리 순서는 동일한 거니까 책에 있는 문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정리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 프린트물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내용들 확인을 부탁드릴 거고요. 저번 주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좀 내용이 많았어요.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계산 처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암기 형태가 많기 때문에 정리를 좀 잘해주기 부탁드리면서 1번 문제 잠깐 보시면요. 단편화라는 글자 기억나세요? 이 단편화라는 글자가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이 메모리 운영에서 많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자리가 배치되고 남는 자리를 우리가 단편화라 표현을 해요. 그래서 메모리가 존재하고 그 메모리의 운영체제가 데이터를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배치를 할 때 배치하고 남는 짜투리 공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내부 단편화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고요. 자리가 부족해요. 자리가 부족하니까 데이터를 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걸 우리가 뭐다? 외부 단편화라는 단어라 설명이 되어준다. 그래서 단편화라는 글자가 앞으로 많이 보일 건데, 남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치하지 쓰지 못하는 남는 공간을 우리가 단편화라 본다. 단편화의 종류는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 일단 기본 개념으로 확인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문제 같은 게 이렇게 나오긴 해요. 다음과 같이 작업이 할당됐을 경우 내부 단편화와 외부 단편화 크기는 얼마입니까? 메모리를 4개의 영역으로 분할한 거야. 그 분할된 크기가 1번 영역은 50K, 2번은 150K, 3번은 200K, 4번은 250K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지금부터 운영체제가 작업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1번 영역에는 60K를 배치할 거고, 2번은 160, 3번은 100, 4번은 150K 공간을 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걸리는 게 있네요. 1번은 할당될 수 있어, 없어요? 50K, 60K가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때 그러면 뭐를 못 쓰냐 그러면 50K라는 메모리 공간을 못 쓰는 거예요. 60이라는 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거니까, 그리고 50을 못 쓰는 거니까 배치를 못한 거죠. 그래서 못 쓰는 공간이니까 뭐 발생한다? 외부 단편화가 발생을 하고요. 외부 단편화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 칠 때, 문제 풀 때 주의사항이 되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 크기가 아니고요. 쓰지 못하는 공간이 단편화라 표현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60을 50에 못 집어넣었으니까 50K라는 공간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외부 단편화 크기는 50K의 공간이 발생한다는 걸로 설명이 되시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겠죠. 150이라는 공간에 누굴 집어넣겠다? 160을 집어넣는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 마찬가지로 또 뭐 발생한다? 외부 단편화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배치를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니까 우리는 뭐다? 외부 단편화가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200이라는 공간에 100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 나니까 남는 공간이 얼마냐 그러면 100이 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남는 공간을 우리가 뭐다? 내부 단편화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다는 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250K 공간에 얼마 집어넣겠다? 150K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짜투리 공간 얼마 남는다? 마찬가지 100이 남는다. 그러면 전체로 합친 결과 내부 단편화 크기가 얼마며 외부 단편화 크기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문제죠. 그럼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외부 단편화 크기가 아까 나왔죠. 50과 150K를 못 쓴 거니까 200K의 외부 단편화 발생했고, 내부도 얼마 발생했어요? 100 발생했으니까 200K의 내부 단편화 발생했다. 그럼 답은 1번으로 선택되시는 거죠. 알면은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모를 때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예요. 단편화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시면 정말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주의하시면서,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외부 단편화예요. 프로그램 크기가 아니고요. 사용하지 못하는 메모리 크기를 우리가 단편화라 표현하는 거니까 그 점을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편화에 대한 내용 정의로 기억을 부탁드릴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메모리 관리 기법도 3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크게 우리가 가상기억 장치라는 걸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 크게 3가지가 나왔었어요. 첫 번째가 뭐 있었냐면 반입 전략이 있었고요. 반입된 자료를 배치한다 그래서 플레이스먼트 배치 전략이 있었고, 그 배치한 자료를 넣으려고 하니까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교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플레이스먼트 대체 전략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더라. 그래서 언제 가져올 것이냐 결정하는 걸 반입이라면 어디에 집어넣을 거냐를 우리가 플레이스먼트 배치인데, 그 배치 방법이 3개 있었죠. 누구다? 퍼스트, 베스트, 워스트라는 3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배치가 이루어지더라. 그 중에 최초 적합은 뭐였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공간에 집어넣는 걸 최초라 표현을 했고요. 최적은 가장 알맞은 공간에 집어넣는 거를 최적.
가장 큰 공간에 집어넣는 거 우리가 최악이란 단어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워스트 피트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 10K 크기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배치를 할 것이냐. 메모리가 현재 5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 3번과 4번 영역은 사용 중인 거고요. 사용 가능한 공간이 누구냐 그러면 1번 영역과 2번 영역과 5번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이 3개 중에 누구 집어넣겠다? 10K라는 프로그램을 할당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답으로 볼까요? 최초 적합을 하면 어디 들어갈까요? 일단은 첫 번째 영역인 8K는 못 들어가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배치될 수도 없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누가 있냐 그러면 2번 아니면 5번이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최초니까 뭐예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공간에 집어넣는 게 최초 적합이 되는 거니까 바로 처음에 눈에 띈 거니까 얼마죠? 2번 영역에 들어가는 거는 최초, 퍼스트 피트라는 용어 쓰는 거고요. 최적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중에서 가장 알맞은 공간이죠. 12K밖에 없으니까 최적도 12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최악이란 단어는 뭐였어요? 가장 큰 영역에 배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16K 위치에다 누구 집어넣겠다? 10K를 집어넣겠다. 그러면 이 문제가 제시하는 건 최악 적합의 전략에 따라 배치되는 건 어디 있다? 16K 영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5번 영역에 집어넣겠다라고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배치 전략에 따른 형태로 써요. 실제 출제로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명칭을 잘 구분하시면서 최초, 최저, 최악이라는 3가지 방법에 따라서 배치가 이루어진다. 최초는 가장 먼저 눈에 띈 공간, 제일 먼저 나오는 공간에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적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영역에 집어넣는 방법이 되고, 최악은 반대로 가장 큰 영역에 집어넣는 방법을 최악이라는 형태 쓴다. 이 3가지는 단어 뜻만 잘 이해하시면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이름들에 대한 거 잘 확인하시고요. 그걸 3번처럼 이제 물어보네요. 기억장치 관리에서 60K의 사용자 공간이 아래와 같이 분할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24K, 14K, 12K, 6K 작업을 최적 적합 전략으로 각각 기억 공간에 들어온 순서대로 할당할 경우 생기는 총 내부 단편화의 크기와 외부 단편화 크기가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4개 작업을 순서대로 집어넣을 건데 어디에 무슨 전략이냐? 최적으로 집어넣겠단 말이에요. 최적으로 집어넣었을 때 순서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24K가 어디 들어가겠어요? 어디 들어가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24K밖에 없어요. 24K에 딱 들어가면 딱 맞게 들어가 버리죠. 이거는 단편화가 발생하지 않죠. 이건 첫 번째 24K는 단편화가 발생되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14K 작업을 최저작에 집어넣을 겁니다. 어디 들어가요 그러면? 15K 위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15 위치에 들어가게 되면 15에 14가 들어가니까 얼마 남죠? 1K가 남아요. 그러면 내부 단편화 1K가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K짜리의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려고요. 들어갈 때가 있어요. 지금 현재 24 사용 중이고요. 15도 방금 배정을 했잖아요. 남은 게 얼마짜리입니까? 10K짜리 공간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10K, 10K가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리는 10자리, 10자리 별도 테이블이에요. 근데 12명이 들어왔으니까 12명이 앉은 자리는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배치가 안 되니까 이때 뭐 발생하는 거예요? 외부 단편화가 발생이 되는 거죠. 얼마 발생한다? 10K의 외부 단편화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작업 6K는 10K 중에 아무나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10K 위치에 6K가 들어가니까 얼마 남는다? 4K의 내부 단편화가 발생이 되더라. 표현되겠어요? 그러면 총 발생되는 내부 단편화 크기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얼마겠어요? 6K에서 발생된 게 얼마였죠? 4K의 내부 단편화가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14K 형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1K에 발생이 됐다. 약간 문제가 좀 잘못됐네 이거는. 아마 이게 그림이 잘못됐지 싶어요. 운영체제 그림에서 24K 밑에 아마 16K가 들어가야 될까요? 16K가 돼서 14에 2가 돼서 3번에 답이 되는 외부 단편화는 10K, 내부 단 6K가 되는 거니까 이게 약간 편집이 잘못되는 거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배치가 돼서 남는 공간은 우리가 내부가 배치를 못하는 것을 외부 단편화 발생하는 거니까요. 일단 12K짜리의 프로그램이 10K에 못 들어가니까 외부 단편화가 10K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걸로 보시고요. 그걸 약간 수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두 번째 24K 밑에 15K 대신에 16K로 바꾸셔야지만 3번이 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 확인하시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단편화 종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세 가지 이름에 대한 거 잘 확인을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통해서는요, 기억하세요. 단편화 종류에 대한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배치 방법 세 가지죠. 최초, 최적, 최악이라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 세 개 이름들을 잘 정리 부탁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네 번째 나오는 게 스케줄링 전략이 나왔어요. 이 스케줄링 전략은 세 가지 형태로 계산 문제가 만들어질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비선점 스케줄링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점의 스케줄링 방법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면서 순서를 정하는 거죠. 작업의 순서를 결정할 건데 선점은 중간에 뺏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종류가 누가 있냐 그러면 라운드 로빙이 가장 대표였고요. 비선점은 뺏기지 않는 방법을 나타내요. 뺏기지 않는 방법의 대표가 피포, 우선순위, SJF, HRN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이거를 이용하는 계산 문제가 지금 설명이 나오는데 P4 나오거나 SJF가 나오거나 HRN이나 라운드 로빙을 이용하는 계산 문제가 만들어지고요. 그 계산을 이용한 용어 계산하죠. 평균 반환 시간이나 또는 평균 대기 시간을 계산하도록 하는 문제가 설명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요거는 특히나 좀 봐두시면 될 거예요. 충분히 나올 확률이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요. 4번 적어놨습니다. P4 기법을 적용을 해서요. 작업 스케줄링을 했을 때 다음 작업들의 평균 회수 시간이라는 단어가 적어놨어요. 이때 평균 회수 시간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turnaround time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이것도 단어 기억하라 그랬어요. 뭐냐 그러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전체 시간을 우리는 반환 시간, 영어의 turnaround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더라. 그래서 그 이름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아래쪽 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작업이 A, B, C, D라는 4개의 작업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작업은 도착 시간이 달라요.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작업이 0초에 들어왔고 B가 1초 뒤에, C가 2초 뒤에, D가 3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작업들이 수행할 작업의 양은 A가 6시간, B가 3시간, C가 1시간, D가 4시간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거의 전체 4개 작업이 끝났을 때 걸리는 전체 반환 시간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반환시간 계산하는 방법은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대기시간 플러스 실행시간이 반환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우리 저번에 설명을 드렸던 거죠. 앞에 잠깐 볼까요? 그림 그리시면 돼요. 일단 작업이 4개니까 4칸짜리의 작업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평균 대기시간과 실행시간의 합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기시간과 실행시간을 구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서 숫자를 채워가면서 만들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한번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P4라는 방법을 이용했어요. P4는 무슨 약자였어요? FIFO라는 글자가 많이 보는 글자죠. 뭐다? First in, first out이라는 의미로서 선입 선출의 의미예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형태. 그래서 가장 공평하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죠.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P4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다라면 이 순서대로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누가 들어오냐? A가 들어오니까 A라는 작업을 처리할 거고요. 끝나고 나면 B가 들어와 있으니까 B를 할 거고 끝나고 나면 C를 할 거고 D를 할 거고 이런 작업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P4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졌다. 그래서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칸을 맞춰 나갈게요. A라는 작업은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처리하겠어요? 야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죠. 바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대기 시간은 0,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비선점이죠. 중간에 뺏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작업이 끝날 동안은 계속 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행시간 얼마 동안? 6시간 동안 실행이 되시는 거니까 6시간이란 실행 작업이 진행이 되시더라. 이때는 누구라도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6시간 동안 작업이 끝나고 나면 A는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누가 처리하냐? B라는 데이터를 처리할 건데 이 B라는 작업의 대기시간이 얼마냐? 얼마 기다린 거예요? 앞에 A가 작업이 끝날 동안 얘는 기다린 거거든요. 그럼 A가 끝날 동안 기다렸으니까 얼마다? 6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주의사항 이거죠. 도착 시간이 달라요. 만약에 동일한 도착 시간이 존재했으면 6이라는 값을 적으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시간차가 생기죠. 얼마 생겼어요? 1초라는 시간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주의사항은 지금처럼 문제가 표 3칸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3칸짜리가 나오게 되면 요 대기 시간은요, 앞작업의 실행 시간의 합에다가 빼기 자기 도착 시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앞작업의 실행 시간 6에다가 빼기 자기 도착 시간 1이란 말이에요. 얼마 기다렸다? 5초라는 시간을 기다렸다고 계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작업의 실행 시간 빼기 자기 도착 시간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대기 시간이 구해진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작업 실행 얼마 동안 하겠다? 3이란 시간 동안 작업 수행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작업이 C가 들어왔어요. C는 처리할 거예요. 대기 시간 얼마냐? 앞작업의 실행 시간이 얼마죠? 6과 3이라는 시간 동안 계산했으니까 9시간을 기다려줬어야 되는데 도착을 언제 했어요? 2초 뒤에 도착을 했어요. 2초 뒤에 도착했으니까 그 작업을 빼주니까 얼마 동안이다? 7초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거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작업은 얼마 동안? 1초라는 시간 동안만 작업을 할 거고요. 마지막 D라는 작업을 처리할 거예요. D라는 작업은 앞작업의 실행 시간이 6초, 3초, 1초라고 본다라면 총 몇 초냐? 10초를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도착한 시간 얼마냐? 3초라는 시간 뒤에 도착했으니까 빼주면 되겠죠. 얼마 동안? 마찬가지 7초라는 시간을 기다린 거죠. 그리고 작업 얼마 동안 하겠다? 4초라는 시간 동안 작업하겠다. 이렇게 채워 나가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방법을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 문제가 만약에 시험이 나온다면 확률이 좀 높은 편이니까 이거는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뭐 하시면 돼요? 표만 제대로 만들어 내시면 될 거고요. 딴 거보다는 이거죠. 대기 시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대기 시간 구하는 방법은 앞작업의 실행 시간 빼기 자기 도착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점만 이해하신다라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하셔야 되죠. 대기시간과 실행시간을 구한다 했을 때 문제에서 평균 대기시간 구해달라 그러면 요거 4개를 더해주면 돼요. 다음 얼마죠? 우리가 더 세면 안 돼가지고 14에 19인가요? 19니까 19를 뭐로 나누죠? 4로 나누게 되면 이 사람의 평균 대기시간이 구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평균 반환 시간을 구해달라고 하면 대기시간 더하기 실행시간인데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다 더하면 돼요. 다 더하기에서 얼마입니까? 나누기 4를 해주게 되면 이 사람의 뭘 구하냐? 반환 시간을 구해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20, 30, 34인가요? 34 맞나요? 이게 디지털 치매락하죠. 어느 순간부터 암산이 안 되고 뭐 하는데 얼마예요? 34인가요? 나누기 4를 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럼 얼마일까요? 48이 30이니까 8점 얼마겠네요. 답은 4번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의도는 아시겠죠?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계산을 들어보시면서 두 가지 구분하시면 돼요.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해달란 말이 나오면 요 대기 요거죠. 요거에 대한 합을 나누기 4해서 개수가 작업이 4개니까 4를 해서 이 작업들은 평균 얼마 기다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환 시간이 뭐냐 그랬을 때는 이 전체 나온 숫자를 다 더하시면 돼요. 더해서 작업이 4개이기 때문에 나누기 4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반환 시간을 구해낸다는 점. 그래서 대기건 반환이건 시간 계산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기억하도록 하고요. P4라는 단어 자체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뭐다? 먼저 온 게 먼저 처리하는, 순서대로 처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을 우리가 P4라는 용어로 쓰는 거니까 그 점 기억을 하시면 될까요? 계산 되겠어요? 아침부터 오자마자 희한한 계산하고 있으니까 좀 힘들 건데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고, 원래 프린트물 안 하고 그냥 문제 진도를 나가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파트가 제일 이게 필요해요. 필요해서 이제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 확인하시고,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거의 매 회마다 이거는 한 파트가 꼭 나왔었어요.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산 잘 하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5번은 SJF라 그래요. SJF가 무슨 약자였냐 그러면 기억하셔야 되죠. Shortest Job First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작업이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 있는 사람 작업들 중에서 작업량이 가장 짧은 작업부터 먼저 처리하는 기법을 우리가 SJF라는 용어가 설명이 되더라. 표를 보니까 작업이 3개 돼 있어요. 마찬가지 3칸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의 순서를 제시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주의사항은 SJF는요
기다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작업량이 제일 작은 거를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해볼 겁니다. 도착 시간이 다 다른 상태가 돼요. 그래서 0초 땡 하고 들어왔을 때 누가 밖에 없냐 그러면 1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문제 실수하시게 되면 제일 작업량이 적은 거니까 누구부터 한다 그랬어요? 3번, 1번, 2번 순으로 하냐 하는데 아니고요. 그거는 동시에 들어왔을 때는 맞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잘 보시면 0초에 도착한 건 1번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순서 정하고 자시고 필요 없죠. 그냥 걔는 바로 진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행이 된다는 말은 첫 번째는 누가 하냐? 1번이 먼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게 23초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누가 들어온 거예요? 2번과 3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1번이 끝난 다음에 2번과 3번 중에 작업의 순서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순서를 결정할 때 작업량이 적은 걸 이용한단 말이니까. 그러면 두 개 중에 누가 작냐? 3번이 작은 거예요. 그럼 누굴 주겠다? 3번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누가 하냐? 2번을 처리해 주겠단 말이에요. 이 순서를 정하는 게 SJF의 가장 큰 특징이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동일하게 가죠. 1번은 대기 안 해요. 바로 처리했으니까. 실행 얼마 동안 하겠다? 23초간 실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 3번 작업이죠. 대기 시간 얼마냐? 앞 작업의 실행 시간이니까 23초를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23초라는 시간에 도착 시간이 언제야? 8초 뒤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럼 8초를 빼줘야 되죠. 빼주니까 난 얼마 기다렸다? 얼마죠? 15초인가요? 저도 안 이랬는데요. 어느 순간 계산이 안 돼요. 더하기 빼기가 제일 힘든데 하여튼. 그래서 계산이 만들어지고요. 얼마 동안 한다? 10초라는 시간 동안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 마지막 작업은 2번 작업을 하려고요. 대기 시간 얼마냐? 23초 10초간 기다렸으니까 33초를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도착한 시간이 얼마다? 3초 뒤에 도착을 했거든요. 빼주게 되면 얼마 동안? 30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작업합니다. 얼마 동안? 35라는 시간 동안 작업을 한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산 방법은 다 똑같은 거야. 전체를 다 하거나 대기 시간만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현재 이 문제 이용하는 건 평균 대기 시간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이거죠. 그러면 대기 시간 얼마입니까? 45를 3개 작업으로 나눈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한 작업당 평균 얼마 기다렸다? 15초라는 시간이 계산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요.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는데 4번 문제잖아요. 계산 안 할 건데 4번 문제에 이거를 SJF로 처리했다라면 이해되겠어요? SJF로 처리했다라면 작업의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4번) 문제를 SJF란 방식으로 만약에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말이죠. 이거의 작업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누가 하겠어요? A밖에 없으니까 A 하겠죠. 그 다음에 A가 얼마 동안 작업했어요? 6초란 시간 동안 작업할 동안 누가 들어온 거예요? 1, 2, 3초 동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3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서 누구 결정한다? 작업량이 제일 작은 거니까 누구부터 하겠어요? C하고 B하고 D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SJF라는 방법은 이와 같은 처리가 진행이 되시는 거니까 그 점을 잘 확인하시면서 P4나 SJF 두 가지의 계산 처리 같은 것들은 절대 놓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까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6번이네요. 6번이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거죠. 누구냐 그러면 라운드 로빙이라는 계산 처리법에 대한 형태가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6번을 보시면 준비 상태 Q에 프로세스 A, B, C가 차례로 도착했어요. 라운드 로빙 방식으로 스케줄링 할 때 타임 슬라이스를 4초로 한다면 평균 반환 시간이 얼마입니까?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확인하실 거 타임 슬라이스, 다른 말로 타임 퀀텀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우리나라 말의 시간 할당량이에요. 그러면 한 작업당 맥시멈 얼마 동안 할 수 있냐? 4초밖에 못해요. 근데 4초가 지나면 어떡할까요? 맨 뒤로 순서를 돌려버리는 거죠. 보내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우리가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 표현을 하면서 선점 스케줄링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를 우리가 라운드 로빙이라는 단어 쓴다 그랬어요. 자, 라운드 로빙은 다른 말로 P4의 선점 기법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 점을 확인하시면서 계산할 겁니다. 이거는 작업이 어떻게 계산하죠? 끝나고 나면 이제 남은 시간이 있어요.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야는 계산할 때 그림이 좀 더 하나 더 다르죠. 그래서 계산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과 맹똑같이 세 줄이 그려진 상태에서 한 줄을 더 그리세요. 더 그려서 여기다가 뭐 적어주냐? 맹똑같이 작업. 그 다음에 대기, 실행.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한정할 수 없잖아요. 어느 순간까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뭐가 추가되냐 그러면 남은 시간이 추가되는 걸 하나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계산 문제를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4줄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포나 SJF 계산법은 그냥 3줄짜리로 그냥 만들어진다라면 라운드 로빈 방식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칸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제시한 첫 번째입니다. 얘는 도착 시간이 다 다르죠. 똑같이 들어왔죠. 그러면 동시에 땅 하고 A, B, C가 들어온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누가 처리하냐? A가 처리하는 거예요. 자, A가 처리되는데 A 대기 시간 없잖아요. 같이 돌았으니까 처음에. 그러면 0초란 시간을 대기하시고요. 실행 얼마 하겠어요? 얼마 동안 작업이 됐죠, 얘가? 20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20초라는 시간을 작업하냐? 안 된다고요. 피포나 SJF는 비선점이니까 안 뺏기니까 지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무슨 방법이라고 그랬죠? 선점 스케줄링 방식이니까 교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맥시멈 얼마냐? 말했죠? 타임 슬라이스, 타임 퀀텀을 4초밖에 안 줘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 맥시멈 작업의 양은 얼마다? 4초라는 시간밖에 처리 못하니까 실행은 4초밖에 못해요. 못하고 얼마 남았죠 그러면? 16이라는 시간을 남긴 상태로 어디로 돌아가냐?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라운드로 방식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A, B, C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들어왔는데 A가 4초간 작업을 끝내고 작업이 남았지만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 순서를 기다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다는 의미로서 이제 라운드 로빙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 걸로 일하시면서 그러면 A가 4초밖에 못하고 16을 남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처리하냐? 순서대로죠. B를 처리하는 거죠. 얘는 동시에 돌아왔으니까 앞작업의 실행 시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얼마 기다렸다? 4초만 기다린 거죠. 그리고 작업 얼마 하죠? 뭐 이후 풀무고 무조건 최대 맥시멈 4초밖에 안 되니까 4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작업은 얼마죠? 4초밖에 없거든요. 그럼 더 이상 작업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어떡하냐? 집에 가요. 현재 기다린 사람 누가 남아있어요? C와 A라는 값만 남은 상태가 되는 거죠. 다음 처리합니다. C. 얼마 기다렸어요? 이놈이 작업될 동안 기다린 거니까 4초 기다립니다. 8초간 기다린 거예요. 작업 얼마 동안 하냐? 무조건 4초밖에 못하니까요. 4초밖에 못해요. 작업 얼마 남았어요? 1초란 시간이 남은 거죠. 그러면 끝내고 어디로 가냐?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눠 처리하는 방식이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계산 처리 확인하시고요. A, B, C 순서대로 처리 끝났잖아요. 그 다음 텀으로 나오는 게 누구냐? A를 다시 처리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A를 처리하는 거죠. 이때 A가 기다린 시간은,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계산을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얼마 기다렸죠? A가 수행될 때까지 수행되고 기다린 작업 시간이잖아요. 누가 기다렸냐? 하나, 둘, 세 개 아닙니까? 4, 3, 10이니까 12초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앞텀 처음 한 번까지는 그냥 똑같이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반복될 때부터는 주의사항은요. 같은 놈이에요. 같은 놈이니까 A 끝나고 나서 누가 기다렸어요? B라는 놈과 C라는 놈이 작업할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계산 텀은 누구죠? 요 놈만 계산하셔야 돼요. A가 끝나고 B, C가 작업할 동안 A가 기다린 거잖아요. 그럼 요 두 개의 작업의 실행 시간이니까 8초만 기다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동안? 4초밖에 못해요. 어차피 남은 시간 얼마? 12초를 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가요. 그 다음 누구? C. 얼마 기다렸죠? C는 얼마 기다렸어요? 몇 초? C잖아요. C 끝나고 누구 작업했어요? A밖에 안 했죠. A가 할 동안 기다린 거는 얼마 동안이야? 4초만 하는 거예요. 얼마죠? 남아있는 게 1초밖에 없잖아요. 1초밖에 없으니까 뭐 자식 없어 1초밖에 못해요. 그 안에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 다음 누구 처리하죠? 그 다음에 A. 얼마 기다렸어요?
A 사이에 C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C가 작업할 동안 기다린 거니까 얼마? 1초간 기다린 거고요. 작업 얼마? 4초밖에 못해요. 그 다음 얼마 남았죠? 8초 남기고. 이 다음부터는 솔직히 계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원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원 처리하는 거거든요. 굳이 순서를 적으면 이렇게 되죠. A 안 기다리고요. 4초 4초 A 안 기다리고 4초 빵 이렇게 처리돼요. 순서대로 따지면 이런 순서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A, B, C라는 작업을 처리했을 때 처리 순서가 뭐냐? 그럼 A, B, C, A, C, A, A라는 순서로 진행이 된다. 이런 것도 이제 문제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표현법을 이해하시면서 지금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계산 똑같아요. 대기시간 구해달라 그러면 얘들 다 더해서 나누기 3 해주면 되고, 반환시간 구해달라 그러면 얘들 두 개를 다 더해서 나누기 3 해주게 되면 반환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작업의 평균 반환시간 얼마입니까? 계산해보면 되는데 제가 계산 안 해봐갖고 얼마죠? 이게 위에 게 25인가요? 밑에 게 둘, 넷, 여섯, 일곱, 4, 7, 28, 29 맞죠? 더하면 54 나누기 3 얼마인가요? 17인가요? 18인가? 18인가? 38, 23 9구단도 안되고 더하기 빼기도 안되고 하여튼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얼마나 나오냐? 18초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계산 처리가 라운드 로빙 형태니까 P4나 SJF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순서가 복잡한 편이 있으니까 과정을 잘 구분하시면서 라운드 로빙이나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처리 기법들을 잘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밑에 7번처럼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라운드 로빙 방식으로 스케줄링 할 때 입력된 작업이 다음과 같고 각 작업의 CPU 할당 시간이 3시간일 때 CPU 사용 시간 순서가 알맞은 게 뭐냐 물어봐요. 이 문제는 이제 계산 문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이거.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게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냐를 물어보는 게 7번 문제 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간 계산뿐만 아니라 이런 처리 순서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A, B, C라는 세 개의 작업이 나와 있고요. 거기 보시면 입력 시간에 A는 10시에 들어왔고요. 작업 수행 시간이 얼마냐? 10시간 동안 해야 되고요. B는 10시 30분에 들어왔고 5시간, C는 12시에 들어왔고 15시간 작업하셔야 되고요. 타임 퀀텀 얼마죠? 3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면 한 작업당 맥시멈은 3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더라. 그랬을 때 이거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한 번 더 적어볼까요? 계산은 뭐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순서만 따져보면 되는 거니까요. 네 줄 그리란 얘기예요. 첫 번째 작업은 작업의 순서를 따질 거고요. 대기 시간과 실행 시간과 남은 시간을 계산할 거예요. 처음에 출발하네요. A라는 작업이 실행될 거예요. 10시 땡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야는 필요 없어요. 대기 시간 항상 0이죠. 실행 얼마 동안 한다? 맥시멈 3시간밖에 못해요. 총 해야 되는 작업이 10시간인데 3시간 작업했으니까 얼마 남았다? 7시간을 남긴 상태가 되죠. 그 다음 누구 처리하냐? 이 수업할 때는 이 그린다가 시간 다 가고 이게 참 그래서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암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이 계산을 그려서 정확하게 만드셔야 되고 시험 자체가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더하기 빼기죠.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이런 게 되게 실수가 많아요. 모든 시험 보면 전부 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지금 설명드리는 그려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는 절대 틀려서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확인을 하시면서요. A가 들어와서 작업했어요. 실행 3시간 했어요. 그 다음 누구 처리합니까? B가 처리돼야 돼요. B의 대기시간 얼마죠? 얼마죠? 앞 시간이니까 3시간을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A와 B의 시간차가 얼마 생겼어요? 30분이라는 시간이 생겼으니까 그 시간을 빼줘야 되는 거죠. 얼마 기다렸다? 2시간 30분만 기다린 걸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도 얼마나? 맥시멈 3시간밖에 처리 못하고요. 작업 남은 시간 2시간 남았어요. 2시간 남은 걸로 뒤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처리돼요. C는 도착을 언제 했어요? 12시에 했거든요. 12시 했으니까 첫 출발 A와는 2시간 차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기다리는 시간 얼마죠? 3시간, 3시간, 6시간을 기다려줬어야 되는데 2시간 뒤에 도착했으니까 얼마 동안만? 4시간만 계산한 거죠.
그리고 작업 얼마? 3시간 처리한 거고요. 남은 시간 얼마다? 12시간을 남긴 상태로 뒤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A 처리해요. 얼마 기다렸다? 얼마 기다렸어요? B와 C라는 작업이 계산될 동안 기다린 거죠. A와 A 사이. 처음 텀은 그냥 간다 그랬지만 두 번째 반복됐을 때는 요 사이 값이 대기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B와 C가 작업할 동안 대기시간이니까 3시간, 3시간이니까 얼마다? 6시간 기다린 거죠. 작업 얼마 동안 해요? 3시간밖에 못해요. 4시간 갖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B. 얼마 기다렸죠? B 사이에 C와 A가 작업을 했네요. C, A 작업할 동안 기다린 거니까 3시간, 3시간이니까 6시간을 기다려준 거고요. 그 다음 작업해요. 얼마? 남은 게 2시간이니까 2시간만 하면 끝나요. 끝나고 얘는 속 집에 가면 돼요. 다음 누구? C. 얼마 기다렸어요? 3시간하고 2시간이죠. A, B 사이가 작업했으니까 3시간, 2시간이란 말이에요. 얼마 기다렸다? 5시간을 기다려준 거고요. 3시간 작업하고요. 9시간 남기고 돌아가겠다. 다음 남은 작업 A. 3시간밖에 못하고요. 기다리는 시간 맨 똑같죠. B, C가 작업할 동안 기다리는 거니까 5시간. 1시간 남기고. 다음 C. B는 집에 갔으니까 이제 B는 빼야 되죠. C 얼마 기다렸다? 아 참 잘못 적었죠. 위에가 대기시간이 5시간이고 요게 3시간 작업했으니까 얼마 동안? 3시간 기다린 거고요. 작업 3시간 하고 6시간 남겨놓고 그 다음에 A가 작업되죠. 얼마 동안? 3시간 기다려주고 1시간 남았으니까 1시간 후 집에 가요. C 1시간 기다렸네요. 3시간 작업하고 3시간 남기고 마지막 C 안 기다리고 3시간 작업하고 집에 가고. 물론 이거는 계산 문제 내기 좀 계산 복잡지만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건 순서죠. 그래서 ABC, ABC, AC, ACC라는 형태의 작업 순서를 요구하도록 하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내든 간에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기본 계산 처리 방법만 잘 기억하신다라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답을 확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ABC, ABC, AC, ACC라는 순서가 진행이 되더라 3번을 답으로 보는 거죠. 8번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라운드 로빈 방식을 이용해서 평균 반환 시간을 구해달라고 돼 있고요. 작업 할당량이 얼마 돼 있다? 4시간으로 돼 있어요. 그럼 4시간의 작업 할당량을 가진 형태로 게시가 되면서 A, B, C라는 4개의 작업이 들어오고요. 제출 시간과 실행 시간 또는 실행 시간 형태로 작업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걸 계산을 했을 때 얼마 나올 것이냐 물어보는 거죠.
계산 다 되셨어요? 항상 라운드 로빙에서는 이걸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타임 컨텀, 타임 슬라이스가 얼마냐, 맥시멈 4초밖에 못한다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순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면 대충 그림이 나오는 게요, 일단 요령이 되죠. 실행시간이 8시간, 4시간, 9시간, 5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작업의 개수가 몇 개냐, A는 2번 나올 거고, B는 1번 나올 거고, C는 3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D는 5니까 몇 번 나오겠어요? 2번 나오겠죠. 그러면 총 8번 타임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한번 출발해 봅시다. P4의 선점이니까 항상 순서대로 갑니다. A 먼저 처리할 거고요. 항상 야는 똑같죠. 안 기다리죠. 실행 얼마밖에 못해요? 4시간밖에 못해요. 그리고 작업 남은 시간 얼마냐? 8시간 해야 되는데 4시간밖에 못하니까 4시간 남고 뒤로 돌아가요. 다음 누구? B 처리해요. B 대기시간 얼마냐? 앞작업 실행시간이니까 4시간 기다리냐? 아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착시간이 다를 때는 대기시간 어떻게 구한다? 앞작업 실행시간 빼기 자기 도착시간 하라 그랬어요. 원래는 맥시멈 4시간 기다려줘야 되죠. 기다려줘야 되는데 도착이 얼마 차 났죠? 1초란 시간의 차가 난 거죠. B가 1초 뒤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나 얼마 기다렸다? 3초만 기다린 걸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업 얼마 동안 한다? 4초밖에 못해요. 4초 작업하고 야는 더 이상 없죠. 없으니까 야는 집에 가요 이제. 그 다음에 C 원칙대로 계산하면 2 작업 동안 실행할 동안 기다린 거니까 AA 2개니까 AB니까 8초를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야가 도착을 언제 했어요? 2초 뒤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면 작업의 대기시간 얼마다? 6초라는 시간만 기다린 거죠. 그리고 작업 얼마 동안? 마찬가지 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얼마? 5시간이라는 시간을 남기고 또 뒤로 돌아갈 거예요. D 작업 진행할 거예요. 얼마냐? 4니까 12초를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야가 도착을 언제 했냐 그러면 3초 뒤에 했으니까 얼마 동안? 9초란 시간 동안 기다린 거죠. 그리고 작업 마찬가지 4시간밖에 못 할 거고요. 작업이 원래 5시간 할 거니까 1시간 남은 상태예요. 그러면 A, B, C, D 첫 텀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죠? A, C, D가 남아있거든요. A, C, D가 남은 상태니까 누구냐? A 처리할 거예요. 대기시간 얼마죠? 하나, 둘, 3개 동안 기다 작업했으니까 12초란 시간 동안 대기했고 작업 얼마? 4초가 나고 집에 가요. 그 다음이 C가 되겠죠. C란 작업 얼마 기다렸죠? C와 C 사이가 DA가 작업할 동안 기다린 거예요. D와 A가 작업할 동안이니까 8초 기다렸어요. 8초란 시간 동안 기다리고 4초 작업 후 1초 남겼어요. 다음 D A, C가 작업할 동안 D가 기다린 거거든요. 그러면 4니까 얼마 동안? 8초란 시간 기다린 거고요. 작업 1초 집에 가요. 마지막 C 1초 기다리고 1초 작업하고 집에 가요. 계산하면 되겠죠? 다 더해서 평균 반환 시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이 전체를 다 더한 값을 나누기 4를 해주게 되면 결과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얼마죠? 계산해 보셨어요? 이거 얼마죠? 다 더하면 10, 20, 30 47인가요? 47 맞나요? 오늘 하여튼 제일 힘든 시간이 지금 이거 더하기 빼기가 제일 힘든데 47이니까 하고 야가 작업이 64, 24, 26이죠. 맞죠? 64, 24에 이 두 개 다 26. 그러면 두 개 다 하면 얼마죠? 73을 4로 나눈 값이 평균 반환 시간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73 나누기 3 얼마죠? 다음부터 계산기 들고 다녀야 되겠어요. 몇 번이에요 그러면? 하여튼 계산합시다. 10이니까 33 48이 32 18.25인가? 4번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보신 문제가 1번부터 해서 8번까지 계산 문제가 전부 다 이제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법 형태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나왔던 게 1번, 2번, 3번 형태가 이제 단편화 형태하고요. 배치 전략과 관련된 부분 설명되어지는 거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문제만 푼다는 게 아니라 이론적 내용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처리까지도 이해하시 부탁을 드릴 거고, 나머지 4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가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법 형태로 설명이 되시는 거니까 그런 처리 같은 것들을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될까요. 요게 지금 제가 하다가 지워버렸는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HRN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HRN은 방법은 많은 거냐 그러면 계산식이 있죠. 평균 반환식, 대기시간 플러스 작업 실행시간 나누기 실행시간에서 계산 처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 높은 걸 처리하는 방법인데, 뭐 그런 문제까지 내겠나 싶기도 하지만 일단 표현법이 되는 거니까요. 확인을 하시면서 일단 요 계산 처리는 이해를 하도록 하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산 문제는 특히나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놓치지 않고 봐주시도록 부탁드릴까요. 그게 저번주 설명드렸던 내용에 일단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법과 관련된 계산 처리가 된다라면,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9번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 또 나오는 내용이 나오네요.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을 때 우리가 나왔던 스케줄링 기법은 총 3가지 형태를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프로세스의 작업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이 설명이 됐다라면, 그 다음 페이지 나와있죠. 9번, 10번, 11번 세 문제를 통해서는 리플레이스먼트죠. 대체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전략 3개 있었죠. 뭐 있었냐 그러면 언제 메모리에 가져올래, 반입 전략의 패치, 가져왔으면 집어넣을 거예요. 걔를 우리가 플레이스먼트 배치 전략의 퍼스트, 베스트, 워스트란 단어가 설명이 됐고요.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뭐 하겠다? 쫓아내겠다는 얘기죠. 쫓아낼 때 사용되는 방법, 걔를 우리가 리플레이스먼트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고요. 리플레이스먼트 종류 형태가 뭐 있었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P4, 그 다음에 LRU, OPT 기법, 여러가지 방법들이 설명이 됐었어요. 기억나세요? 교재 몇 페이지였냐 그러면 82페이지 보시게 되면 교체 전략이라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 전략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최초 P4, LRU, NUF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계산 처리 형태가 교재 84페이지 보시게 되면 최적화 기법과 그 다음에 P4와 LRU를 이용하는 계산 처리 방식을 예제로 설명하고 있는데, 말한 것처럼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계산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얘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페이지 폴트가 몇 번 발생하느냐, 또는 마지막 배치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계산 처리 방법을, 책에도 계산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만 수직으로 만들어내기 좀 불편하기 때문에요.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같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 봅니다. 새 페이지가 들어갈 수 있는 기억장치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페이지가 참조될 때 LRU 기법을 사용하면 최종적으로 기억 공간에 남는 페이지가 뭐냐라고 물어봐요. 자, 단어 일단 보셔야 돼요. 페이지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페이지란 단어가 뭐냐 그러면 그거죠. 10% 주기억 장치에 할당받은 공간이에요. 할당받은 공간이 있으면 그 세 개의 공간을 할당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개의 공간 안에 아래쪽에 참조 페이지 번호가 나와 있으면 1, 2, 3, 4, 1, 3, 1, 2 순으로 작업이 처리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리는 3개인데 작업 번호를 보시면 1, 2, 3, 4, 4개 나와 있잖아요. 4개 있으니까 분명히 공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족한 공간을 어떻게 대체하면 처리할 것이냐, 걔를 우리가 페이지 대체 기법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더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표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들어갈 수 있는 작업이 몇 개냐? 3칸이에요. 그러면 3줄짜리의 공간을 만들어요. 즉 방이 3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3개의 방에 작업의 종류가 1, 2, 3, 4, 1, 3, 1, 2 8개예요. 8칸.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CPU가 요구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방이 3개 있는데, 즉 자리가 3개 있는데 CPU가 요청을 한 거예요. 1번아, 2번아, 3번아, 4번아, 그 다음에 1번아, 3번, 1번, 2번을 부른 거예요. 면담을 하든 일을 하든 간에 얘가 부른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여기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와서 CPU가 요구하는 작업을 처리하도록 한다가 기본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반입 전략과 배치에 따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죠. 처음에 1번을 콜했어요. 콜했는데 여기에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으니까 비어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쫓아가서 1번을 불러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기억할 단어가 뭐냐 그러면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페이지 폴트란 단어는 저번 설명드렸습니다만 CPU가 콜했는데 없는 거예요.
요청한 페이지가 주기억 장치에 존재하지 않을 때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페이지 폴트, 페이지 부재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부재 뭐 이런 거 말이 나오게 되면 CPU가 요청된 페이지가 주기억 장치에 존재하지 않을 때를 우리가 페이지 폴트라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1번화라고 불렀는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되면서 쫓아가서 1번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다 뭐 집어넣냐? 1번을 집어넣고 CPU가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1번 콜 작업이 끝나고 나서 이어서 누굴 부르냐? 2번을 콜했어요. 콜하니까 1번은 존재하지만 빈자리에 아무도 없으니까 또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또 뭐 생기는 거죠? 또 폴트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누구 불러와요? 2번 불러왔는데 자리가 2개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으니까 어디에다가 요 빈자리에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3번 작업아 불렀는데 마찬가지 또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되고 1번, 2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3번 불러왔으니까 빈자리 있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3칸 찰동하는 무조건 폴트 3번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왜? 빈자리 상태로 출발했기 때문에 3자리 찰동하는 하나, 둘, 3개의 폴트가 발생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4번이죠. 4번아 불렀는데 4번은 여기 있냐? 없잖아요. 없으니까 또 뭐 생겨요? 또 페이지 폴트가 생겨요. 그래서 4번을 불러왔는데 문제는 뭐죠? 3칸에 미리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불러온 얘가 중요하지 야들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이 세 놈 중에 한 놈을 쫓아내겠다는 얘기예요. 그 쫓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페이지 대체 기법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FIFO나 LRU라는 기법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주로 계산 문제는 이제 2개를 제일 많이 낼 거고요. 그러면 FIFO는 뭐겠어요? 아까 했던 거와 똑같은 의미죠. First in, first out이니까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페이지를 대체 페이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중에 누가 제일 오래 있었어요? 이거 보면 알아요. 제일 개수가 많은 놈이 누구예요? 1이 제일 많잖아요. 1번을 쫓아내는 방법이 누구냐? 그러면 FIFO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LRU는 가장 오랫동안 얘는 있었던 페이지를 골라내는 방법이라면 얘는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예요. 그래서 FIFO와 LRU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FIFO는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페이지를 고르는 거고 LRU는 시간 따지지 않고요. 제일 오래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술집을 예를 드는데요. 테이블이 다 찬 거예요. 새로운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주인 입장이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존의 놈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쫓아낼래요? 문 열자마자 들어온 놈들요.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걔를 쫓아내겠단 말이고요. LRU는 뭘까요? 주문 제로에 나는 놈도 고르는 거. 그래서 새로운 테이블로 교체하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현재는 똑같아요. 가장 오래 있었던 페이지나 제일 오랫동안 쓰지 않은 페이지가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1번 자리를 쫓아내게 되어 있거든요. 1번을 쫓아내서 이 자리에 누구 집어넣는 거예요? 4번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존재하니까 4, 2, 3이란 방법으로 배치가 되게. 그 다음에 다시 또 요청했어요. 누구? 1번을 콜한 거예요. 콜하니까 1번이 좀 전에 있었지만 쫓겨났잖아요. 그럼 현재 여기에 또 없어요. 없으니까 또 뭐 생기죠? 또 폴트가 생겨요. 이번에 누가 쫓아낼까요? 가장 오랫동안 안 쓴 페이지나 FIFO나 지금 똑같은 형태가 되는데 가장 오랫동안 안 쓴 건 누구냐 그러면 1번 전에 방금 4번 썼잖아요. 4번 전에 3번 썼고 3번 전에 2번을 쓴 거예요. 그럼 제일 오래 안 쓴 게 누구냐? 2번을 제일 오래 안 썼으니까 2번 자리에다가 1 주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을 불렀어요. 3번 여기 있네요. 있으니까 불러올 필요 없죠. 그러면 폴트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대로 4, 1, 3이라고 처리해 주면 되고요. 다음 또 1번을 또 불렀어요. 1번이 또 자리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폴트가 발생되지 않고 4, 1, 3 순서 그대로 가요. 마지막 2번 생겼어요. 2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 생기냐? 폴트가 또 발생이 돼요. 누구 쫓아낼 것이냐 이거죠. 4, 1, 3 세 개 중에서 누굴 쫓아내겠다. 자, 이때는 여기까지는 FIFO를 쓰나 LRU를 쓰나 똑같은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FIFO와 LRU가 나뉘게 돼 있어요. 자, FIFO를 쓰면 누구 쫓아낼까요? 제일 오래 있었던 거니까 누구죠? 야가 제일 오래 썼잖아요. 야를 쫓아내는 게 FIFO 기법이에요. 근데 LRU는
LRU는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야를 봐야 돼요. 2번 전에 누구 썼어요? 1번 했죠? 1번 전에 누구 썼어요? 3번 썼죠? 야 같은 번호니까 확인할 필요 없죠? 누구 있어요? 4번이 제일 뒤에 있네요. 그럼 시간상으로 제일 오래 안 쓴 게 누구예요? 4번을 제일 오래 안 썼다는 얘기죠. 그럼 누굴 쫓아내겠다? 4번 자리에 2번을 주고 2, 1, 3의 순서를 가지는 방법. 이게 LRU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4 기법을 이용을 했을 때는 이 횟수를 보면 돼요. 이 횟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놈을 골라내는 방법이 P4라면 LRU는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뭘 보는 거예요? 요 위에 요 순서를 보는 거예요. 순서를 보고 제일 뒤에 있는 놈을 고르는 방법인데 주의사항은 요 1 나왔으니까 이 1은 같은 놈이잖아요. 이거는 체크는 이래 되는 거죠. 동일 번호를 뺀다라면 1, 3, 4순위니까 4번이 제일 오래 안 썼다 이 말이죠. 4번을 쫓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LRU 방법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내면 이거죠. 폴트 수가 몇 번 생겼어요? 6번 생겼네요. 또는 지금처럼 마지막 배치가 뭡니까? 2, 1, 3의 순서를 가지네요 라고 문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형태가 되겠죠. 2번, 1번, 3번 순으로 진행되는 방법이다라는 점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이런 계산 처리 형태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P4는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페이지라는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개수가 제일 많은 거를 고른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신다면,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린 LRU 기법은 제일 오랫동안 안 쓴다는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위에 순서를 보는 거예요. 순서를 봐서 제일 뒤쪽에 배치하는 걸 고르는 방법을 우리가 LRU 기법이란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0번 문제. 4개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억 장치에 현재 완전히 비어 있으며 어떤 프로세스가 다음 같은 순서로 페이지 번호를 요청했을 때 페이지 대체 정책으로 P4를 사용한다라면 페이지 부재는 총 몇 번 발생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까와 다르죠? 할당받은 자리가 몇 개래요? 페이지 숫자가 아까 문제는 3개를 할당받았어요. 칸이 3칸밖에 없는 상태지만 야는 몇 개를 받았다? 4개의 페이지를 할당받은 거예요. 그러면 4줄을 그리고요. 작업이 2, 4, 6, 7개가 존재한다. 4줄에 7칸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의 순서가 1, 2, 3, 4니까 1, 2, 3, 4, 1, 2,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떤 방법을 쓰든 이거는 무조건 이래 되죠. 빈칸 찰동하는 뭐 대체 기법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기본적으로 4번에 발생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누구 있냐 그러면 1번 콜했어요. 1번 여기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럼 폴트 발생 안 해요. 그럼 1, 2, 3, 4 그대로 가고 2번 요청했어요. 2번 또 있어요. 그럼 폴트 발생 안 해요. 이렇게 5번 콜했는데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뭐 생기냐? 페이지 폴트가 발생이 돼요. 자, P4를 쓰면 누가 교체되고 LRU가 되면 누가 교체될까요? P4를 쓰면 누가 교체되죠? 제일 개수가 많은 놈을 교체하면 되는 거죠. 누가 제일 많아요? 1이 제일 많네요. 그럼 1을 어떻게 하냐? 이 자리에 5를 집어넣는 방법이 P4가 되고요. 만약에 LRU였으면 어떻게 되죠? LRU면 누굴 쫓아내겠어요? 5번 전에 누구 썼죠? 2번 쓰고 1번 쓰고 4번 쓰고 3번 쓴 거니까 3번이 제로 올 때 안 쓴 거죠. 3번을 쫓아내는 방법은 LRU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2개, P4나 LRU를 통한 형태로서 페이지 부재란 글자, 페이지 폴트가 발생되는 게 몇 회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나 위의 문제처럼 마지막 배치가 뭡니까? 물어보거나 이런 형태의 유형을 이제 폴트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11번 문제. 4개의 페이지 프레임이 주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LRU 기법을 이용했을 때 페이지 폴트가 총 몇 대 생기냐? 실제는 이만큼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9번, 10번은 이제 설명을 위해서 간단한 예제로 설명이 문제가 만들어진 거라면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야. 11번처럼 길게 페이지 수를 훨씬 더 많이 줘갖고 문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내는 거니까 4개의 할당된 공간이 있고요. 밑에 작업 보니까 몇 개 있어요? 8, 2, 6, 8, 10, 12, 14개. 이 14개의 작업이 수행되어지겠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LRU 기법을 이용했을 때 총 발생되는 폴트 수가 몇 개입니까를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방법은 동일하게 갑시다. 14개라 그랬으니까 14칸을 또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우리가 치는 시험에서 실제 출제된 거는 7번까지인가 나왔나 뭐 이렇게 나와요. 거의 아마 이 정도 레벨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4개의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청된 페이지가 이와 같은 식의 순서가 주어져 있다라면 처음에는 똑같이 나가주면 되겠죠. 첫 번째 1번 폴트 발생해요. 2번도 폴트 발생해요. 6번도 폴트 발생해요. 1번 폴트 발생 안하고 4번 폴트 발생할 거예요. 일단 4칸 찰 동안은 무조건 폴트가 발생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6번까지 4번까지 오게 되면 4번의 페이지 폴트가 발생된 상태가 되죠.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네요. 5번 작업을 배치를 하려고 하니까 5번 작업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이 중에 또 한 놈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누가 쫓아낼 것이냐? 방금 말했던 LRU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처리하겠다. LRU가 뭐라고요? 이거 보면 안 돼요. 위에 순서를 보시면 돼요. 5번 전에 누구 썼어요? 4번, 1번, 6번, 2번 순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오래 안 쓴 게 누구냐? 그러면 2번을 제일 오래 안 쓴 놈이죠. 그러면 2번을 제일 오래 안 썼으니까 2번 자리에 뭐 집어넣겠다? 5를 배치해주는 방법. 그리고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폴트 발생했죠. 그래서 항상 폴트부터 체크를 해야지만 나중에 카운트할 때 안 빠뜨리지. 수업 저번에 정보 처리하고 할 때 보면 이거 빠뜨리고 안 적어 놓는 거예요. 나중에 카운트하니까 답이 틀린 거예요. 자기는 제대로 풀었는데 이 폴트 수를 안 적어 놔버리면 틀릴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주의해서 항상 먼저 적어 놓고 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1번 콜 했어요. 1번 여기 있네요. 있으니까 폴트 발생 안 해요. 그러면 1, 5, 6, 4의 순서가 작업이 돼 있고요. 2번아 불렀는데 2번이 없네요. 그럼 폴트 발생해요. 누구 쫓아낼까요? 그죠? 수업 시간에 항상 하지만 대답하기 힘들죠. 우리 물어보면 원래 대답 안 해요. 전부 다 수업할 때마다 이제 대답을 잘 안 하는데 안 되면 손가락에다 푸시하면 되겠잖아요. 1, 5, 4, 6이죠. 순서 보면 1번 썼고 5번 쓰고 4번 쓰고 1번 나왔으니까 뺀다면 6번이 제일 뒤에 있어요. 6번 자리에 누굴 팀가내냐? 2번 자리를 배치하는 방법 해야 되죠. 1번 있어요. 폴트 발생 안 해요. 4번 있어요. 폴트 발생 안 해요. 5번 있어요. 폴트 발생 안 해요. 6번 없죠. 없으니까 또 폴트 발생. 누구 쫓아낼까요? 순서 보이시죠? 6번 전에 5번 썼단 말이에요. 5번 전에 4번 쓰고 4번 전에 1번 쓰고 1번 전에 2번 썼으니까 순서상 제일 뒤에 있는 게 누구다? 2번이 제일 뒤에 있네요. 그럼 2번을 쫓아내죠. 쫓아내서 6. 그래서 1, 5, 4, 6, 4가 되게. 4번 있어요. 폴트 발생 안 해요. 5번도 있어요. 폴트 발생 안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 페이지 폴트는 7번의 페이지 폴트가 발생된다라는 걸로 설명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가 실제 나온다라면 이런 정도 데이터로 나올 거예요. 이런 건 안 나오고, 이게 짧으니까 이렇게는 안 나올 거고, 나온다라면 실제 나온 것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길게 표시가 된 거니까 이런 표현 자체를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채워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피포 같은 건 뭐라 그랬어요? 요 개수를 보면 제일 정확한 방법이 될 거고요. LR 같은 거는 위쪽 순서를 가지고 답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처리 잘 구분하시고, 특히나 폴트 수구할 때 이걸 안 적어 놓으면 틀려요.
시컨 해놔놓고 적는 거 빠뜨리는 거예요. 이거 채우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뭐 이게 개수야름 하나 빠뜨리는 거죠. 시컨 잘 해놓고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캐치할 체크할 때 항상 폴트부터 먼저 적어놓고 순서를 하는 게 하나의 표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올해 수업해본 결과 이게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초반에 또 어떤 분이 있었냐 그러면 야 빼고 출발한 분이 있죠. 개념을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항상 무조건 메모리에 없는 거를 부를 때마다 무조건 폴트가 생긴다는 형태로 보는 거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면서 계산 처리 주의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9번, 10번, 11번 3개 문제가 페이지 대체 기법의 계산법으로 설명이 되시고요. 여러분이 주로 신경을 쓰시는 거는 11번 문제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계산 청문이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릴 거고요. 12번하고 13번 문제는요, 우리 저번에 마지막에 설명드렸죠.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이동이 돼야 돼요. 이동이 되기 위한 처리 순서 형태를 설명하는 방법. 걔를 우리가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됐었고요. 교재에 보시면 87페이지에 이제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됐었어요. 그 방법들의 종류로서 여기도 또 P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SSTF, 스캔, Cscan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 계산 처리 방법의 특징에 대한 것들 이거를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시면서 얘도 마찬가지 출제가 또 몇 번씩 됐기 때문에요. 방법 자체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랬을 때 처리 순서 중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SSTF 방식을 이용할 경우 현재 헤드 위치가 60이고 트랙의 바깥쪽 방향으로 진행 중이래요. 그래서 디스크 대기 큐에 다음 같은 순서로 요청이 대기 중일 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게 뭐냐는 거죠. SSTF가 무슨 약자냐 그러면요, Shortest Seek Time First라는 단어를 써요. 그 말은 이동 거리가 가장 짧은 작업을 먼저 처리한다는 단어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평이상 형태로 그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한 줄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기에 지금부터 이제 순서 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중에서 현재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디 있냐, 현재 헤드 위치가 60번에 있대요. 요게 0번이라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의 끝에 대한 거는 요구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199 할까요? 그래서 0번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있다? 199번까지의 트랙들, 다시 말해서 번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내가 지금 누굴 처리하고 있어요? 60번을 처리 중이란 얘기예요. 학생으로 치면 0번 학생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예요? 199번까지 학생이 있고 한 줄을 주고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질문을 처리하는데 현재 누구 처리 중이다? 60번을 처리 중이란 얘기예요. 이때 누가 손드는 거예요? 80번, 120번, 122번, 69번, 76번, 58번이 손드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80번이 손들었죠? 여기 줄까? 80번, 그 다음에 122번, 69번, 76번, 58번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이 요거 손을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들을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60번 학생을 처리 끝냈으면 얘들이 지금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처리해주겠다. 그 순서를 정하는 게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방식이 맨 똑같이 P4와 같은 의미예요. First come, first serve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똑같아요. 먼저 온 게 뭐 하는가요? 먼저 처리하는 기법을 우리는 FC, FS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누구 처리하겠어요? 이거 순서가 나올 수 있겠죠? 현재 내가 60번을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순서 그대로 누구예요? 80, 122, 69, 76, 58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FC, FS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공평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 FC, FS라는 말 쓰기도 하고 우리가 앞에 나왔던 방법인 P4와 같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SSTF를 쓰면 Shortest Seek Time First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얘가 제시하는 바가 뭐냐? 현재 위치에서 방향 상관없어요. 가장 짧은 거리 요청을 처리해주는 방법을 SSTF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현재 내가 60에 있잖아요. 60하고 요 놈 중에서 제일 가까운 놈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누구죠? 이게 참 사람의 착시 현상이라 해야 될까요? 이게 차가 얼마죠?
2차이고 야는 얼마죠? 9차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앞쪽에 숫자가 있으니까 희한하게 생각을 이제 보통 이게 대부분 실수를 하는 경우가 뭐냐 그러면 숫자를 제대로 안 보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할까? 58에 30하고 60이 아니 얼마더라? 90이다. 누가 더 가깝냐 이거죠. 왠지 90이 가까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계산하기 위해서 대충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게 많기 때문에 순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누가 제일 가깝죠? 58이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60 처리한 다음에 묻고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누구냐? 58을 처리해 주는 거고. 58 처리하고 나니까 이 4개 중에서 지하고 제일 가까운 게 누구냐는 거죠. 누구예요? 69를 처리하고 그 다음이 76, 80, 122의 순서를 가지는 방법. 이런 처리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SSTF라는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 순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이거 물어봐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갖고 처리했을 때 총 이동 거리가 얼마냐 물어봐요.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물어봐요. 문제 형태는 두 가지라 보시면 돼요. 뭐냐? 순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총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는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총 이동 거리가 얼마냐 물어보게 되면 뭐 방법 없어요. 요거 얼마 이동했어요? 60에서 80 간 거잖아요. 그러면 20 이동했고 요거 얼마 이동했다? 140이 아니고 오늘 계산 제일 힘들죠. 42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여튼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차례 계산을 다 더해주는 방법으로 이동거리 산출할 밖에 없어요. 그래서 P4가 일단 제일 긴 방법이 된다라면 요거는 60에서 58 갔잖아요. 얼마 이동했어요? 2 이동했어요. 그 다음 잘 보세요. 58에서 69 이동했죠? 얼마죠? 58, 69 빼기 58 하면 얼마죠? 11 나오죠? 그럼 11 이동했다는 얘기인데 잘 보시면요. 76, 80 증가하죠? 그죠? 그럼 결론은 나 더해서 나온 결과나 58에서 쭉 증가한 결과 얼마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간 거죠? 그럼 58에서 얼마 빼주면 120 빼면 다 이동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야는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방법 없어서 차례차례 구하는데 순서 보면 이렇게 그걸 들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작아졌다가 증가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2도 이동했고 58에서 얼마까지 간 거예요? 122가 된 거죠. 그럼 58에 120 빼면 얼마죠? 얼마죠? (63가요) 맞나요? 오늘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66의 이동거리가 30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순서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데이터가 들쑥날쑥한 방법이 없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증가 감소가 된다면 출발해서 증가되는 데까지 반대로 감소되는 데까지의 차를 구하시면 이동거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순서 문제가 나오거나 이동거리 계산 문제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문제를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죠. 스캔 기법. 이 스캔 기법이란 단어는 이 SSTF의 단점을 보완한 기법이라고 그랬어요. SSTF의 단점이 뭐냐 그러면 한쪽으로 편중돼 버리면요 이 데이터 처리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SSTF로 움직여 버리면 집에 못 갈 때 생기죠. 여기서 계속 손들어 버리면 여만 처리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걸 스캔 기법이라 표현을 하고요.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스캔 기법은 현재 내가 처리한 자료가 있다. 안쪽 방향으로 처리 중이었다라면 무조건 안쪽으로 가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턴에서 처리, 턴에서 처리 이렇게. 그래서 유일하게 진행 방향을 따지는 기법이 누구냐 그러면 스캔 기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런 말 적어놨어요. 스캔 기법은 그 트랙이 어느 쪽으로 이동한대요? 바깥쪽으로 진행한다는 말 보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60번을 처리했는데 그 말은 그 전에 이 앞에 데이터를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동 중이 어디냐? 이쪽 방향으로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유일하게 따지는 게 스캔 기법이 되거든요. 그러면 야는 현재 내가 60을 처리했는데 이전 데이터를 처리해서 이쪽으로 이동 중인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캔 기법의 데이터 처리는 현재 진행 중인 방향부터 먼저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누구 처리하냐? 60을 처리했잖아요. 누가 가까워요? 58과 69가 있으면 누가 가깝다? 얘가 가깝지만 누구예요? 바깥쪽으로 진행 중이니까 얘부터 먼저 처리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누구냐? 60에서 69, 76,
80, 122 순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요게 이제 포인트죠. 쭉 처리했잖아요. 더 이상 작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스캔 기법은 끝까지 갔다가 턴을 해요. 그래서 처리 순서를 만약에 계산 문제로 설명한다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누구예요? 58 해주면 되는데 이동거리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게 추가돼야 돼요. 얼마까지 가죠? 199까지 갔다가 턴해서 58까지 이동해요. 그래서 이게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요. 처리 순서를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흰색으로 적은 글자들을 처리하기 처리 순서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동거리를 산출하세요란 말이 나오게 되면 스캔 기법의 특성상 어디까지 가요? 벽까지 갔다가 턴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122에서 요구사항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작업이 없다는 얘기죠. 없다 하더라도 어떡하냐? 끝까지 갔다가 턴해서 다시 돌아가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좀 약간 달라지는 게 스캔 기법을 가지고 계산 처리 순서를 물어보라고 하면 이렇게 처리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하는 거죠. 뭘 구하라? 이동거리를 구하란 말이 설명이 돼버리면 지금처럼 요런 처리까지 들어가서 이동거리가 산출돼줘야 돼요. 그러면 이동거리 얼마냐? 60에서 얼마까지 간 거야? 199까지 간 거야. 그럼 이동거리 얼마? 139가 이동됐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한 거죠. 얼마다? 141이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결과 총 이동 거리는 280의 이동 거리가 산출된다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스캔 기법의 계산 처리. 저번 주에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부분이라서요. 다시 한번 더 복습만 보시면서 계산 처리 방법들 보도록 부탁드릴까요? 여기에 한 개 더 추가되네요. 네 번째. C스캔 기법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C스캔 기법이라는 단어는 스캔 기법의 또 단점을 보완하는 형태가 되는데 야는 포인트가 항상이에요. 항상 요 순서대로 무조건 안쪽으로만 진행을 해요. 그러면 그림 이렇게 되죠. 출발합니다. 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이렇게. 항상 무조건 방향이 어디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행되는 방법을 우리가 C스캔 기법이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스캔은 방향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C스캔 항상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행한다는 점, 그 점을 주의하시면서 그러면 60에서 누구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 안 본다는 얘기죠. 현재 바깥쪽 한 게 없이 그냥 무조건 어디야? 안쪽이니까 이거보다 작은 데이터부터 먼저 처리하는 거니까 누구냐? 58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58보다 작은 작업이 있어요? 없지만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어디까지 가죠? 0까지 가요. 그리고 다시 199까지 나가요. 이 말 이해될까요? 0까지 갔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야 되니까 또 헤드를 이만큼 이동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0까지 가서 바깥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동을 다시 하는 거죠. 해서 순서가 어떻게 되죠? 거꾸로 121을 처리하고 80을 처리하고 76, 69 순서로 진행이 되는 방법. 이걸 우리가 C스캔 처리 기법이라 불러요. 단순한 처리 순서가 아니라 이동거리 계산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이동거리 계산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숨어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면 이동거리 계산한 결과 요거는 60, 199, 130이라는 이동거리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해서 총 이동거리 얼마죠? 389인가요? 그렇죠? 이래놓고 더하기 틀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계산 형태를 가지는 걸 우리가 뭐다? C스캔 형태가 되면서 스케줄링 기법이죠.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의 처리 순서는 FCFS, 일반적인 FIFO 방식이 되고요. 두 번째가 SSTF, 그리고 스캔
Cscan이란 처리 방식을 가지고요.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뭐겠어요? 이런 데이터 형태를 지정을 하겠죠. 지정해놓고 이동거리가 무엇입니까? 또는 순서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번 문제는 단순한 작업이니까 그냥 순서를 물어보는 거니까 답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게 가장 먼저 실행되는 게 뭐냐 물어봤으니까 60에서 가장 가까운 작업인 58번 처리 형태가 되는데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처리 순서가 진행된다는 점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현재 13번 보시게 되면 현재 헤드 위치가 50에 있고 요청 대기열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들어있다 가정을 할 때 Cscan 스케줄링을 했을 때 총 이동 거리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겠어요? 실제 이거는 정보 처리 문제에서는 이 데이터를 갖고 다 물어봤어요. SSTF에서 모든 종류 다 물어본 건데 일단 뭐 이걸 가지고 계산 처리 방법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 문제상에서 그게 지금 빠져 있어요. 시작과 끝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그 트랙의 번호는 0번부터 200번까지 있다는 전제로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0번부터 200번 트랙이 있다는 전제 상태에서 현재 50번 있다라면 이동합니다. 50보다 작은 데이터 처리가 돼야 되니까 누구죠? 40번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0번 처리하고 이 문제는 요구사항에 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빨간색 이동은 없어요. 이건 구분하셔야 되죠. 아까는 없지만 간단한 형태지만 야는 뭐가 있어요? 0번이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0번이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거리나 뭐 처리는 동일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빠져나가서 어디로 갈까요? 200번으로 가야 되죠. 갔다 거꾸로 180 순서대로 150 130 그 다음에 120 100 순서인가요? 의 순서로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70, 80, 70도 가네요. 80, 70까지 이런 식의 이동 순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계산하면 이건 50이고 요거 200이고 요거 130이고 합치면 380의 이동거리가 산출된다는 점으로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문제들은요, 우리 저번주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운영체제라는 과목에 나오는 계산 스케줄링 방법 형태가 설명이 되는데, 그게 이제 몇 가지 형태가 나오고요. 거의 시험 문제 회로 치면 매해마다 이거는 항상 나왔었어요. 4개 다 나온 적은 없고요. 이 돌아가면서 4개 중에 뭐 2개, 3개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방법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일부러 더 시간을 내서 계산 처리 방법을 설명을 드린 거니까, 요 지금 풀었던 문제들만 잘만 정리하셔도 이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들을 잘 확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가 다음 내용 89페이지 내용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